국회의원 딸이라길래 결혼시켰더니 쓸모가 하나도 없어.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씨도 못 받는 며느리가 우리 집에 뭐 하러 있는 거니? 친척들 앞에서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모든 말을 다 듣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사람이 아니라 거래에 실패한 물건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이 바뀌는 날이 될 줄은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검찰이 집 안으로 들이닥친 그날,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때의 저는 아직 순진했고 참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결혼한 지 6년이 흘렀습니다. 35의 나이에 저는 여전히 며느리라는 이름으로만 불렸어요. 아침 식탁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저. 세 사람이 앉아 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죠. 저는 그저 밥을 푸고 국을 올리고 반찬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다르지 않았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주방에 퍼지고 저는 밥상을 들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문을 보고 계셨고 남편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제가 자리에 앉자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 아버지 국회의원이잖아. 그 말이 떨어지자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날카로웠어요. 네, 어머님.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번 미오지구 인허가 건 좀 부탁해봐. 우리 회사 일인데 자꾸 막히네. 시어머니는 마치 당연한 일을 말하듯 덤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아버지는 평생을 청렴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정치를 시작하실 때부터 단 한 번도 사적인 청탁을 들어주신 적이 없으셨죠. 저도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랐기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일 안 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뭐가 잘 되니? 의원이면 힘 좀 써야지. 그게 뭐하러 의원을 하는 거야? 목소리에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제 편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사람을 돕는 일을 하시지 거래는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거래?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거래야? 참 답답하네. 국회의원 딸이라길래 기대했더니 쓸모가 하나도 없구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아버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회사 밖 조용한 곳을 찾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아버지, 혹시 미오지구 인허가 건 아세요? 시댁에서 부탁을 하시는데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그건 안 되는 일이다. 그거는 환경 문제가 있어서 보류된 거야. 내가 개입할 수 없어? 네, 알았어요, 아버지.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미안하구나. 하지만 정치인은 사람을 돕는 자리지 거래하는 자리가 아니란다. 그건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야.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오르셨어요. 하지만 그 오름이 제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상을 차리고 가족들을 기다렸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오셨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됐어? 아버지한테 말했지? 네,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환경 문제로 보류된 건이라 개입하실 수 없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환경 문제면 뭐 어때? 의원이면 그런 거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법을 어기는 일이에요, 어머님.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법?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세상이 법대로만 돌아가면 누가 출세를 해? 참 답답한 집안이네. 국회의원 딸이라길래 얼마나 기대했는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서가, 내 장인어른 참 고집이 세시구나. 이것 하나 도와주지 못하신대. 남편은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설득해보지 그랬어? 우리 집 일인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어머니 편이라는 것을요. 결혼 6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준 적이 없었죠. 그날부터 시댁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려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 먹을 거 없어. 어제 내가 챙겨둔 거니까 손대지 마.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며느리도 가족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친구분들을 집에 초대하셨습니다. 저는 차를 대접하고 과일을 준비했죠. 거실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며느리요? 국회의원 딸이긴 한데 쓸모는 하나도 없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쪽 집안이 워낙 고지식하다 보니 도움될 게 없더라고요. 아휴, 처음엔 얼마나 기대했는데. 친구분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주방에 서서 그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차를 쏟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나가서 차를 올렸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셨어요. 아침 인사를 해도 대답이 없었고 저녁에 뭐 드실지 여쭤봐도 남편에게만 말씀하셨죠. 민서가 오늘 저녁은 내가 먹고 싶은 걸로 할까? 나는 아들 입맛에 맞춰줄게.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주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지연아,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네, 어머님.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희 집안이 그렇게 원칙만 지키면서 살아서 좋아? 세상이 얼마나 현실적인데.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설거지를 계속할 뿐이었죠. 뭐, 좋아. 원칙 지키며 살면 얼마나 사놔두고 보자. 하지만 우리 집에선 그런 식으로 안 통해. 시어머니는 돌아서며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늦게 들어왔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씻고 나와 누웠습니다. 여보, 저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왜? 남편의 대답은 무뚝뚝했습니다. 요즘 어머님이 저한테 너무 차갑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을까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좀 도와주시면 되는데 너무 고집이 세신 거 아니야? 그것도 가족인데. 나만 잘 살자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되면 아버님도 좋으신 거 아니야?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와 같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가족이니까 더 법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참 답답하다. 세상 물정 모르고 그렇게 살면 손해보는 건 너야. 남편은 돌아누우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도대체 뭘까요? 며느리? 아니면 그저 이용하려던 도구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척 모임이 있다며 저더러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하루 종일 부엌에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오셨고 저는 음식을 나르며 인사를 드렸죠. 그런데 친척 어른 한 분이 물으셨습니다. 지연이 결혼한 지 벌써 6년이지? 그런데 아이 소식은 언제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저도 참 답답해요. 아들은 멀쩡한데 며느리 쪽이 문제인가 봐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남편이 상처받을 테니까요. 친척 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병원 좋은 데 많다던데 한번 알아보지 그래.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이래저래 쓸모가 없으니 답답해 죽겠어요. 쓸모가 없다. 그 말이 또 귓가에 박혔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대접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참아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청탁을 거절한 그날부터 저는 이 집에서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저 쓸모없는 물건처럼 취급받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더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청렴하게 원칙을 지키며 사시는 아버지. 저는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원칙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었죠.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6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이용하려다 실패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서랍 깊숙한 곳에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병원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어요. 저는 그것을 꺼내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진실은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죠.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6년 전 남편을 만날 때 저는 29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나름 만족하며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문회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강민서? 강우그룹 회장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재벌가 2세라는 소리였죠. 처음엔 제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집안 사람이 왜 평범한 저한테 관심을 가지겠어요? 하지만 민석은 그날 이후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커피 한잔 하자고, 영화 보러 가자고, 식사하자고요. 저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민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넘게 매일같이 연락이 왔어요. 그러다 결국 만나게 되었죠. 첫 데이트 날 민석이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김태준 의원님 맞으시죠? 청렴한 정치로 유명하신데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 말에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말을 들으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게 계산된 말이었다는 것을요. 민석은 완벽했습니다. 데이트 장소도 항상 좋았고 선물도 적절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을 선물하고 제 취향에 맞는 음식점을 찾아갔죠. 어떻게 제 취향을 이렇게 잘 아시냐고 물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알게 되더라고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관심이 아니라 조사였습니다.
재벌가 아들이 평범한 출판사 직원에게 접근할 리 없었죠. 저는 김태준 의원의 딸이었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석 달쯤 만났을 때 민석이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정식으로 결혼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재벌가 아들이 저 같은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니요.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지연아, 그 집안 사람들이 왜 우리 집안과 혼사를 원하는지 생각해 봤니? 사랑해서 아닐까요? 저는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 내가 좋으면 아버지도 좋다. 하지만 조심해라. 재벌가는 우리가 아는 세상과 다르단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에 빠진 29 여자였으니까요. 결혼식은 특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하객만 300명이 넘었어요. 대부분 시댁 쪽 사람들이었죠.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2주간 다녀왔습니다. 돌아와서 시댁 근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고급 아파트였지만 제게는 감옥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며느리는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결혼 초기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상냥하셨고 시댁 식구들도 친절했어요.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였을까요? 결혼 2달째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돈 어른께서 이번 국토위원회에 계시다면서 우리 회사에서 추진하는 미오지구 개발건 좀 살펴봐 달라고 부탁 좀 해주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결혼이 사업 때문이었어요? 민석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건 부모님들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내가 좋아서 결혼한 거야.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저는 이미 알아버렸어요. 한 달 후 또 다른 청탁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인허가 관련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어른께 이번엔 꼭 부탁 좀 드려봐. 우리가 너 시집 보낸 게 괜히 그런 거 아니잖아.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저는 거래였던 거예요. 국회의원 딸이라는 상품이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이번에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힘들겠지만 아버지는 원칙을 굽힐 수 없단다.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지 특정 기업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아버지가 옳으세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집안이 워낙 고지식해서 말이야. 아무 도움도 안 되더라고. 국회의원 딸이라길래 기대했는데 완전 헛수고였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민석이 제게 접근한 이유, 재벌가에서 평범한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이유, 전부 사업 때문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이 집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나고 시댁에서는 또 다른 압박이 시작되었어요. 아이 소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지연아, 아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니?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어머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더 지나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결혼 3년 차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원 가봐야겠다. 이건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민석과 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를 받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인 쪽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난소 기능도 정상이고 호르몬 수치도 양호해요.
그럼 저는요? 민석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잠시 말을 아끼시다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남편분의 정자수가 현저히 낮고 활동성도 매우 떨어집니다. 자연 임신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진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선천적인 경우라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시술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병원을 나오는 길, 민석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우리 방법을 찾아보면 돼요. 하지만 민석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일은 우리 어머니한테 말하지 마. 절대로.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떻게 됐니? 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이 쪽에 문제가 있대요, 어머니. 저는 깜짝 놀라 민석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눈을 피했어요. 뭐가 문제래? 시어머니가 다그쳐 물으셨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호르몬이 불안정하고 배란이 잘 안 된대요. 민석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재벌가 아들인데 불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도 상처받을 거고 시댁에서는 저를 더 탓할 게 뻔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거구나. 참 답답하네. 사업 쪽으론 도움도 안 되더니 이젠 대도 끊기겠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이 집안에서 도구였습니다. 사업에 도움이 안 되니 쓸모없고 아이까지 못 낳으니 완전히 버려질 물건이 된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병원 결과지는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불임 여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친척 모임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몸이 안 좋아서 아이를 못 가져요. 참 안타깝죠.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한약을 지어주셨습니다. 이거 먹고 몸 좀 보해.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저는 그 쓰디 쓴 한약을 다 마셨어요. 하지만 민석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치료도 거부했고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기고 편하게 살았습니다. 결혼 5년 차 명절 때마다 같은 질문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언제 가질 거니? 요즘 시술도 좋다던데?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말이 언제까지 통할까? 아니, 왜 제가 이 거짓말을 지켜야 할까? 밤마다 서랍을 열고 그 결과지를 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 선명했어요. 남성 불임, 자연 임신 불가.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종이를 시어머니께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시댁에서 저를 어떻게 대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결혼 6년 차, 지금의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며느리라는 말을 들으며 아이 못 낳는 여자라는 누명을 쓰고 진실은 가슴속에 묻은 채로요. 거울을 봅니다. 6년 전에 그 순진한 29 여자는 사라졌어요. 지금은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는 지친 35 여자만 남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거래 대상이었습니다. 국회의원 딸이라는 상품이었고 그 상품이 쓸모없자 버려진 거예요. 사랑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며칠 후면 또 시댁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같은 말을 듣겠죠. 아이는 언제 낳을 거냐고, 병원 치료는 받았냐고요. 저는 또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말할 겁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오늘도 거짓말을 지킬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며느리의 역할이라고,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됐다고. 저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시도 못 받는 며느리가 우리 집에 뭐하러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날은 시댁 큰집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결혼 6년 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시아버지의 칠순 잔치였죠. 아침부터 준비가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나르고 상을 차렸어요. 큰 댁 식구들, 작은 댁 식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친척 어른들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가족이 다 모여서 좋구만. 다들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크고 있고. 그 말씀에 다들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자식 얘기가 나오면 항상 제가 타깃이 되니까요.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큰 며느리는 아들 둘을 낳았고 작은 며느리는 딸 하나에 임신 중이에요. 다들 집안대 잘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만 빼고 말이에요. 목소리에 차가운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친척 어른 한 분이 물으셨습니다. 민석이네는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아직도 아이가 없어?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결혼 6년이나 됐는데 말이죠. 병원도 다녀보고 한약도 지어 먹이고 했는데 소용이 없네요. 친척 어른이 거들었습니다. 요즘엔 시술도 잘 되던데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지 그래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것도 여자 쪽 몸이 받쳐줘야 되는 건데 우리 며느리가 워낙 몸이 약해서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진실은 정반대인데 모두가 저를 불임 여자로 낙인 찍고 있었습니다. 다른 친척이 또 말했습니다. 그래도 요즘 세상에 꼭 아이가 있어야 하나요? 둘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결혼이 뭐하러 하는 건데? 대를 잇기 위해서지. 그것도 못하면 뭐하러 며느리를 들였겠어?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를 들였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던 거예요. 친척 큰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국회의원 딸이라길래 얼마나 기대했는데 그쪽 집안이 워낙 융통성이 없더라고. 사업에도 도움 안 되고 아이도 못 낳고 도대체 뭐 하나 되는 게 있어야지.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처음엔 사돈 어른이 국회의원이시니까 좋은 줄 알았죠. 그런데 청탁 하나 들어주는 법이 없어요. 원칙만 지키신대요. 온 가족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들이 칼날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뭐, 그래도 얼굴은 예쁘장하니까 집안 체면은 세우지. 아들이 마음에 들어 했으니 뭐. 아들이 마음에 들어 했다는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석을 봤어요. 그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 편을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밥을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큰 시아주버니가 술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민석아, 너도 참 답답하겠다. 주변에 애 셋 낳은 친구들도 많을 텐데. 민석이 웃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타고난 체질이라는데. 그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 진실을 외치고 싶었어요. 불임은 당신이라고,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요.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6년 동안 쌓인 침묵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어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주방에서 거실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이혼시키고 싶은 심정이에요. 하지만 집안 체면이 있으니까 참고 있는 거죠. 국회의원 사돈이랑 이혼했다고 소문나면 우리 집안 이미지에도 안 좋잖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져 깨졌어요. 괜찮아? 작은 시누이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민석은 운전하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민석이 말했습니다. 나 회사 급한 일 있어서 나갔다 올게. 그리고 다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저는 지쳐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오늘 하루가 악몽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석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자고 갈게. 회의가 길어져서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인데 무슨 회의가 있을까요? 문득 민석 차에 놓고 온 게 생각났습니다. 제 선글라스였어요. 차 키는 현관 신발장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내려가서 민석 차를 열었습니다. 조수석 선반을 뒤지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호텔 룸카드였습니다. 그란드 호텔 1507호. 오늘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뭘까요? 회사 회의를 호텔에서 한다는 걸까요? 저는 그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란드 호텔로 가달라고 했어요. 택시 안에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길 바랐어요. 제 의심이 틀렸기를 바랐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화려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507호 앞에 섰습니다. 문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 그리고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룸카드를 문에 댔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민석과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연아,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고요? 그럼 이게 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녀는 26쯤 되어 보였어요. 예쁘고 젊었습니다. 민석이 일어났습니다. 설명할게. 오해야. 오해? 호텔에서 여자랑 둘이 있는 게 오해예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건 회사 일이야. 이 사람이 거래처 직원이고. 민석이 변명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거래처 직원이랑 일요일 저녁에 호텔룸에서 와인을 마셔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여자가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전 먼저 갈게요. 그녀가 서둘러 방을 나갔어요. 민석과 저만 남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얼마나 됐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6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거짓말로 얼룩진 6년이었죠. 민석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너도 알잖아.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 예전 같지 않다고요? 처음부터 당신은 저를 사랑한 적 없잖아요.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건 민석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딸이 필요했던 거죠. 사업에 도움 받으려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실망했고, 이제는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호텔을 나왔습니다. 민석이 뒤따라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민석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미안해. 이야기 좀 하자.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자는 누구일까? 민석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민석의 노트북에서 카카오톡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그 여자와의 대화 내용이 있었어요. 스크롤을 올리다가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여자 오늘 시어머님께 보고 드렸어요. 시킨 대로 잘하고 있다고요. 민석 고마워. 우리 어머니도 만족하시는 것 같아. 여자 원래 계약은 6개월이었는데 더 연장할 건가요? 민석 어머니께서 이혼할 때까지 계속하래. 지연이가 먼저 이혼하겠다고 할 때까지.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계획된 배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여자를 보낸 거였어요. 저를 쫓아내기 위해서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이혼 서류가 있었어요. 3개월 전에 시어머니께서 슬쩍 놓고 가신 거였습니다. 그때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서류를 꺼내서 읽었습니다. 이혼 동의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펜을 들었어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꾹. 붉은 인주가 종이에 번졌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끝났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늦은 시간이었지만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아버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그만 참을래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뭐가 있었니? 아버지가 다급하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지껏 있었던 공개 모욕, 남편의 불륜, 그리고 시어머니가 짠 계획까지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이제 그만 참아도 된다. 아버지가 있잖니. 전 이혼하기로 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요.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아버지한테 오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참고 또 참았습니다. 쓸모없는 며느리라는 말을 들으며 불임 여자라는 누명을 쓰며 진실을 숨기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끝입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이혼 서류를 봤습니다. 제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게 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되찾을 거예요. 거짓말로 얼룩진 6년을 끝내고 진실된 삶을 살 거예요. 내일 아버지를 만나면 모든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병원 검사 결과도 시댁의 계획도 모든 진실을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맞설 겁니다. 이 부당함에, 이 거짓에, 이 배신에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정의감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요. 아버지는 항상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수첩 하나에
평생의 원칙을 담아 사셨죠. 그날 저는 그 수첩 안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6년 동안 혼자 싸워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버지 댁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친정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였죠. 지연아, 왔구나.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네, 아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아버지는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품에서 6년간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많이 힘들었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밥 먹고 이야기하자. 아버지가 상을 차려주셨어요. 간단한 아침이었지만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였습니다. 시댁에서는 늘 긴장하며 밥을 먹었는데 여기서는 편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어젯밤 전화해서 한 말 다 사실이니? 네, 아버지. 저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의 불륜, 그리고 시어머니가 짠 계획까지요. 아버지는 한숨을 길게 쉬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서재로 가셨어요. 잠시 후 낡은 수첩을 들고 돌아오셨습니다. 이걸 보거라. 아버지가 수첩을 펼치셨습니다. 수첩은 오래되어 보였어요. 가죽 표지가 낡아 있었죠. 아버지는 특정 페이지를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강우그룹 회장 측근 방문. 인허가 청탁? 거절함. 그 아래 빨간 펜으로 추가 메모가 있었어요. 제시도 가능성 높음. 주의 요망. 아버지, 이게 뭐예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민석이와 사귀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단다. 재벌가 아들이 평범한 출판사 직원한테 관심을 가질 리 없으니까. 그래서 조사를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지. 그랬더니 강우그룹이 예전에도 나한테 청탁을 시도했었더구나. 그때는 회장 측근이 직접 왔었어. 저는 수첩을 자세히 봤습니다. 2015년 3월이면 제가 민석을 만나기 석 달 전이었어요.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탁을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말했어. 의원님도 따님이 있으시잖아요. 혹시 좋은 인연이 있으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민석이 우연히 저를 만난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만남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한테 조심하라고 했었잖니. 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좋다고 하니까 아버지도 막을 수 없었어. 아버지는 아무 잘못 없으세요. 제가 어리석었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니다. 사랑에 빠진 건 잘못이 아니야. 잘못은 저 사람들이 한 거지. 저는 수첩을 넘겨봤습니다. 다른 페이지에도 기록이 빼곡했어요. 아버지는 6년 동안 강우그룹의 움직임을 계속 관찰하셨던 겁니다. 2016년 7월 강우그룹 인허가 재청탁. 딸 통한 접근. 거절함. 2017년 11월 강우그룹 로비 시도. 제3자 통한 압력. 거절함. 2019년 4월 강우그룹 정치자금 우회 제한. 거절함. 아버지는 끊임없이 저들의 청탁을 거절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기록으로 남기셨죠. 아버지, 이렇게 힘드셨는데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내가 이미 결혼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니? 괜히 걱정만 끼칠까봐 참았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진실을 숨기고 있었고 아버지도 진실을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보호하려다 각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거기에는 최근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24년 9월 박 의원 강우그룹 편들기 시작. 국토위 회의에서 개발 찬성 발언. 조사 필요. 박 의원이요? 아버지 정적이신 그분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단다. 박 의원은 나하고 같은 당이지만 항상 나를 견제했지. 청렴하다는 이미지가 자기한테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왜 갑자기 강우그룹을 도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돈이 오갔을 거야. 강우그룹이 박 의원한테 뭔가 줬을 거란 말이지. 그럼 증거가 있어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직은 없어. 하지만 조사하면 나올 거야. 이런 거래는 흔적이 남게 마련이거든. 저는 문득 생각났습니다. 민석의 노트북이요. 거기에 회사 자료가 다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내가 그걸 볼 수 있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밀번호 알아요. 민석이 제 생일로 해뒀거든요. 아이러니하죠? 저를 이용하면서도 비밀번호는 제 생일로 해놨다니.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이 되셨습니다. 지연아, 이건 위험한 일일 수 있어. 자칫하면 너도 다칠 수 있단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이미 다칠 만큼 다쳤어요. 이제는 제가 맞서 싸울 차례예요.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혼자 하지 말고 아버지랑 같이 하자. 네, 아버지.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가 설명하셨습니다. 지연아, 이건 이제 너와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강우그룹의 비리를 밝히면 정치권 로비까지 드러날 거야. 박 의원도 조사받을 거고. 그럼 더 해야죠. 저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해요. 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게 정의지.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가치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아버지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뭐니?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요. 제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서류를 꺼내 읽으셨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불임이 민석 쪽이었구나. 그런데 너한테 덮어 씌운 거야? 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어요. 남편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넌 잘못이 없어. 가족을 생각한 거잖니. 하지만 그 가족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셨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어. 저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보여주는 증거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서류에도 도장 찍었어요. 이제 그 집에서 나갈 거예요. 잘했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싸우자. 아버지가 내 편이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6년 만에 처음으로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아버지가 함께 한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 민석의 노트북에서 비자금 자료를 찾고 강우그룹과 박 의원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한다. 그럼 검찰에 제보할 수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한테 믿을 만한 검사가 있어.
증거만 확실하면 움직일 거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석의 노트북을 확인하기로요. 집에 가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조심해라. 들키면 안 된다.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6년 동안 그 집에서 투명인간이었어요. 아무도 제가 뭘 하는지 신경 안 써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첩을 다시 펼쳐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건 이거야. 비자금 흐름, 정치 로비 증거, 그리고 불법 거래 내역. 저는 수첩 내용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나중에 참고하려고요. 지연아, 아버지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위험할 수 있어. 재벌가를 건드리는 일이니까. 내가 정말 할 수 있겠니?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아니, 해야 해요. 저만 당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당할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정의야. 내 딸 맞네.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석은 아직 출근하지 않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민석이 말했습니다. 어제 일은 미안해. 하지만 이혼은 좀 생각해보자.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생각 끝났어요. 이혼할 거예요.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짜 그럴 거야? 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석이 출근한 후 저는 그의 서재로 갔습니다. 노트북이 책상 위에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제 생일 429. 화면이 열렸죠.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자료, 계약서, 재무 자료가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 이상한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비공개라는 이름의 폴더였어요. 열어보니 엑셀 파일이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거액의 자금 흐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200억이라는 숫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항목을 보니 정치 로비, 인허가 공작, 언론 매수 같은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박 의원이라는 이름도 보였습니다. 30억이라는 금액 옆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저는 파일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도 백업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증거를 확보한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찾았어요. 비자금 자료요. 박 의원한테 간 돈도 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이니? 얼마나 되니? 200억이요. 그중 30억이 박 의원 쪽으로 흘러갔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이제 우리가 움직일 차례다. 아버지가 검사한테 연락할게. 너는 그 자료 안전하게 보관해라. 네, 아버지. 저는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6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빛이 보였어요. 아버지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의를 위해, 진실을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싸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긴 싸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밤 11시, 아버지 서재에 불빛만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저와 아버지는 그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커피가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요. 지연아, 이 항목 좀 봐라. 아버지가 엑셀 파일을 가리키셨습니다. 화면에는 특수 목적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금액은 30억이었습니다. 수령인 란에는 이름 대신 암호 같은 것이 적혀 있었죠. 이게 뭘까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박재환, 1973년생. 박 의원 측근 비서야.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게 박 의원한테 간 돈이란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직접 가면 흔적이 남으니까 측근 명의로 받은 거지. 이런 식으로 정치 로비를 하는 거란다. 저는 파일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날짜를 보니 2024년 3월이었어요. 그때가 박 의원이 갑자기 강호그룹 편을 들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다른 항목들도 있어요. 저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언론 관리라는 항목에 50억, 인허가 공작에 80억, 그리고 기타 항목에 40억이 있었어요. 모두 합치면 정확히 200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불법으로 썼다는 거네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비자금이야. 회사 장부에도 안 나오는 돈이지. 세금도 안 낸 돈이고. 그럼 탈세도 한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비자금 조성 자체가 불법이니까. 저는 다른 파일들도 열어봤습니다. 그 중에 은행 계좌 내역이 있었어요. 여러 개의 차명 계좌였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화면을 보시더니 놀라셨어요. 이건 차명 계좌잖니.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얘기야. 저는 계좌 목록을 프린트했습니다. 모두 15개의 계좌가 있었어요. 각 계좌마다 10억에서 20억씩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숨겨놨네요. 저는 혀를 찼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재벌가는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 수십 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 우리는 밤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비자금 흐름도를 만들고 각 항목별로 증거를 분류했어요.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안경을 벗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면 검찰이 움직일 수 있어. 언제 제보할 거예요? 저는 피곤했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내일 검사한테 연락할게. 아버지가 시계를 보셨습니다. 아니, 오늘이구나. 몇 시간 후에.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어요. 민석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숫자들이 맴돌았습니다. 200억, 30억, 50억. 다음 날 아침 민석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다시 노트북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놓친 파일이 있을까 싶어서요. 그때 메일함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이메일 계정이었어요. 로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받은 편지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업무 메일이었지만 중요한 메일을 발견했어요. 발신자는 박재환이었습니다. 박 의원 측근 비서요. 제목은 협조감사였습니다.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이번 국토위 회의에서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첨부 파일이 있었어요. 계좌번호가 적힌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메일도 저장했습니다. 증거가 하나 더 늘어난 거였어요. 점심때쯤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검사 만나고 왔다. 어떻게 됐어요? 저는 급하게 물었습니다. 관심 보이더구나. 증거가 확실하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모은 자료 전달하면 되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사가 그러는데 증거 인멸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래. 혹시 내가 조사한다는 걸 저쪽에서 눈치챌 수도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차가 하나 보였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는데 며칠 전부터 계속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아버지, 혹시 지금 누가 저를 감시하는 건 아닐까요? 저는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아버지가 놀라셨습니다. 저는 그 검은 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당장 집에서 나와라. 카페든 어디든 사람 많은 곳으로 가. 저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에 노트북과 USB를 챙겼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 느낌이 왔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차 안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제 쪽을 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빠른 걸음으로 큰 길로 나갔습니다. 카페를 찾아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밖을 봤습니다. 검은 차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제가 들어간 카페를 확인하는 것처럼요.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지만 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버지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누군가 저를 따라온 것 같아요. 지금 카페에 있어요. 곧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니? 주소 보내라. 내가 갈게. 30분쯤 지나서 아버지가 도착하셨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괜찮니?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창밖을 보셨습니다. 어떤 차였니? 저는 주차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검은색 세단이요. 아까 제 아파트에 있던 차예요.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이 되셨습니다. 저쪽에서 눈치챈 모양이구나.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노트북 접속 기록이 남았을 수도 있어. 아니면 내가 파일 복사한 흔적을 발견했거나. 그럼 어떡해요? 저는 다급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진정해라. 우리한테 이미 증거가 있잖니. 클라우드에도 백업했고. 맞아요.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아버지가 USB를 받으셨습니다. 이건 내가 안전한 곳에 보관할게. 혹시라도 내 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받지 마.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문자가 왔어요. 지연아, 당장 집으로 와. 할 얘기가 있어. 저는 아버지께 문자를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가지 마. 위험해. 하지만 안 가면 더 의심하지 않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같이 가줄게. 혼자 가면 안 돼. 우리는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까지 오셨네요. 시어머니가 냉랭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일이니까 내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도 계셨어요.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지연아,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우리 회사 자료 가져갔지?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킨 거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민석 노트북 접속 기록 다 나와.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시간에 비공개 폴더 열어본 거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나서셨어요. 그래서요? 며느리가 남편 노트북 보는 게 문제입니까? 문제죠.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회사 기밀을 무단으로 열람했으니까요. 기밀이요? 아버지가 비웃으셨습니다. 불법 비자금 내역이 기밀입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뭘 알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다 압니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00억 비자금, 정치 로비, 차명 계좌, 다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시아버지가 위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어른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고소하시죠.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증거는 이미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요. 저는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 정말 우리 집안을 망칠 셈이니?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잘못한 건 여러분이에요. 이 버릇 없는 것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아버지가 저를 감쌌습니다. 우리는 이제 갑니다. 그리고 곧 검찰이 움직일 겁니다. 우리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택시에 탔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잘했어, 지연아. 이제 뒤돌아갈 수 없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뒤돌아갈 수 없어요, 아버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자. 정의는 우리 편이야.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집에서 잤습니다. 시댁으로 돌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내일이면 검사가 움직일 거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증거를 전달하면 곧 수사가 시작될 거라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폭풍 전의 고요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진실을 위해, 정의를 위해, 그리고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겁니다. 밤 10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댁에서 머무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누가 이 늦은 시간에 찾아올까요? 아버지께서 인터폰을 확인하셨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중년의 남자였는데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댁 맞으시죠? 저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강우그룹에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시댁 운전기사라고요? 왜 여기까지 찾아왔을까요?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김 씨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앉으시죠. 아버지가 소파를 가리키셨습니다. 김 씨는 앉기 전에 저를 봤습니다. 따님 맞으시죠? 네, 저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김 씨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였어요. 저는 강우그룹에서 20년간 운전기사로 일했습니다. 회장님 댁에서 주로 일했죠. 아버지가 진지하게 들으셨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김 씨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많은 걸 봤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들도 많이 봤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김 씨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따님 같은 며느리가 또 있었어요. 10년 전에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또 있었다고요? 네.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아드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서윤희 씨였어요. 아버지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분도 따님처럼 좋은 집안 딸이셨어요. 아버지가 검사셨죠. 그래서 회장님 댁에서 며느리로 맞아들였습니다. 검사의 딸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김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도 똑같았어요. 처음엔 사업에 도움받으려고 결혼시켰죠. 하지만 장인어른이 부정한 일을 안 도와주셨어요. 저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김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후로 댁에서 윤희 씨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식사도 따로 하게 했고 손님들 앞에서 모욕도 주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와 똑같았어요. 그리고 아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 씨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아이가 안 생기니까 윤희 씨만 탓했죠. 병원도 다니게 하고 온갖 치료를 받게 했어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큰아드님 쪽 문제였어요. 김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윤희 씨가 울면서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친구한테 하소연하는 거였죠. 남편이 불임인데 자기 탓을 한다고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와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김 씨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어요. 한 여자가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예쁘고 밝아 보이는 여자였어요. 이분이 윤희 씨입니다. 김 씨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사진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여자였지만 눈빛이 슬퍼 보였어요. 결혼 3년 만에 쫓겨나셨어요. 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댁에서 이혼을 강요했죠. 아이도 못 낳고 도움도 안 되니까 필요 없다고요. 저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뻔했어요. 윤희 씨는 이혼 후 혼자 살았어요. 김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직장도 구하고 열심히 살려고 했죠. 하지만요? 아버지가 다급하게 물으셨습니다. 1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김 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저는 비명을 참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감싸주셨습니다. 괜찮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그게 제 미래였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김 씨가 사진 아래에 있던 종이를 꺼냈습니다. 윤희 씨가 남긴 편지예요. 저한테 보낸 거였어요. 편지요?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네. 김 씨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제 집으로 보내셨어요. 저는 그때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씨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 기사님, 저는 이제 지쳤어요. 3년 동안 사람 취급 못 받고 살았어요. 제 잘못도 아닌데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렸죠. 전 그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윤희 씨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김 씨가 계속 읽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왔지만 상처는 지워지지 않아요. 밤마다 악몽을 꿔요. 시어머니가 저를 쓸모없다고 하는 꿈이요. 전 이제 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도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김 씨가 편지를 접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받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그냥 괴로운 마음을 담은 편지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20년 동안 침묵하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비겁했어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그 집에서 월급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본 것도 못 본 척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김 씨가 저를 봤습니다. 며칠 전에 댁에서 난리가 났어요. 둘째 며느리가 회사 자료를 가져갔다고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윤희 씨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따님 얼굴을 봤어요. 시어머님한테 혼나면서도 고개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이제 말해야겠다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씨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20년 동안 본 것들을 기록한 겁니다. 비자금 운반, 정치인들 만난 일, 뒷돈 전달하는 거요. 아버지가 서류를 받으셨습니다. 이건 증언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네.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검찰에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윤희 씨를 위해서라도 그 집안이 벌 받게 해주세요. 김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저는 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드려요. 김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를 구하지 못한 게 평생 후회였어요. 하지만 따님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씨가 돌아간 후 저와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니.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야. 저는 윤희 씨 사진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이 눈에 밟혔어요. 이분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윤희 씨를 위한 싸움이기도 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 더 확실한 증거가 생겼으니 검찰도 움직일 거야. 다음 날 우리는 검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버지가 믿는 검사였어요. 검사실에 들어가니 40대 중반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어요. 의원님께 연락받고 자료 검토했습니다. 검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비자금 200억 규모면 특별수사 대상입니다. 아버지가 USB를 건네셨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비자금 내역, 정치 로비 증거, 차명 계좌까지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김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본 것들, 그리고 10년 전 첫 번째 며느리 이야기까지요. 검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다고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후 1년 만에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검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자금 사건이 아니네요. 조직적인 범죄이고 인권 침해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수사해 주셔야 합니다. 검사가 저를 봤습니다. 따님, 혹시 신변의 위협을 느끼신 적 있으세요? 며칠 전에 미행당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검은 차가 계속 따라왔어요. 검사가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보호 조치가 필요하겠네요. 수사 기간 동안 안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2시간 넘게 검사와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전달하고 증언 내용을 정리했어요. 검사실을 나올 때 검사가 말했습니다. 의원님, 따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건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지연아. 검찰이 움직이면 모든 게 드러날 거야.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윤희 씨를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이 세상을 떠난 그녀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윤희 씨가 함께하고 있었고, 김 기사님도 함께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면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될 거라고 했습니다. 강우그룹 본사와 회장 되기 대상이었어요.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끝까지 갈 거예요. 윤희 씨, 보고 계시죠?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끝을 보겠습니다. 당신이 받은 고통을 헛되게 하지 않을게요. 그날 밤 저는 윤희 씨의 사진을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막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윤희 씨와 김 기사님과 아버지와 함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이 저희 편이니까요. 새벽 5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검사님이었어요. 지금 압수수색 시작됩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제 심장은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잠옷 차림으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도 나오셨어요. 시작됐구나.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TV를 켰습니다. 아직 뉴스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시작될 거라고 검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속보, 강우그룹 본사 및 회장 자택 압수수색 진행 중. 비자금 200억 규모 의혹. 제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검찰이 강우그룹 본사와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2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및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입니다. 화면에는 시댁집 앞이 나왔어요.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들고 나오는 모습도 보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봤습니다. 6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 집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가 왔지만 무시했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지연아, 제발 전화 좀 받아. 우리 집이 난리 났어. 내가 한 거지? 민석의 문자였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와 할 말은 없었어요.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취재진이 회장 집 앞에 모여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회장님, 비자금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어머니가 손을 저으며 차에 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통쾌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큰 일들이 벌어질 거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또 다른 속보가 떴습니다. 강우그룹 둘째 아들 강민석 씨, 인천공항에서 출국 시도 중 검찰에 긴급 체포. 제 눈이 커졌습니다. 민석이 도망치려 했던 거예요. 뉴스에서 영상이 나왔습니다. 공항에서 수갑찬 민석이 수사관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어요. 옆에는 그 외도녀도 있었습니다. 아나운서가 설명했습니다. 강민석 씨는 오늘 새벽 여자친구와 함께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검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6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어요. 민석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자업자득이구나. 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점심때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부탁이야. 시어머니가 애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있는 곳으로 내가 갈게. 주소 좀 보내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시간 후 시어머니가 왔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늙어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지연아. 시어머니가 제 앞에 섰습니다. 저는 무표정하게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어요. 6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그 사람이 제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제발 선처를 부탁한다. 시어머니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내가 검찰한테 말하면 수사가 중단될 수도 있잖니.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한테 너무 심하게 했지. 용서해줘. 이번 한 번만.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6년 전 결혼식 날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아니, 그때도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겠죠. 어머님. 저는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희망이 비쳤어요. 10년 전에도 이랬을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 시어머니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서윤희 씨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큰아드님 첫 번째 부인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이용당했죠. 사업에 도움 안 되니까 쓸모없다고 했고 아이 못 낳는다고 괴롭혔어요. 그리고 쫓아냈죠. 시어머니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분은 이혼 후 1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죽인 거예요. 아니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그 애가 약해서. 약해서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괴롭혀 놓고 약하다고요?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진정해라.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 선처 같은 거 해줄 수 없어요. 윤혜 씨를 위해서라도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우리 집안이 망하면 어떡하니? 망해야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못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시어머니가 바닥을 쳤습니다. 내가 우리 집을 망친 거야. 다 내 짓이잖아. 제 짓이요? 저는 웃었습니다. 잘못한 건 어머님이에요. 비자금 만든 것도, 정치인한테 뇌물 준 것도, 사람들을 괴롭힌 것도요.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너 후회할 거야. 우리 집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 거야. 아버지가 나서셨습니다. 이제 나가주시죠.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다가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잘했어. 아버지가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박재완 의원 측근 비서 소환 조사,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 확대. 아나운서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강우그룹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박재완 의원 측근에게 30억 원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박 의원도 곧 조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TV를 보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더러워져서는 안 되는데. 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청렴하게 사셨어요. 그 원칙 때문에 저는 고생했지만 지금은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기자들이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어요. 의원님, 따님과 함께 강우그룹 비리를 밝히신 건가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인터뷰를 거절하셨습니다. 정의는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 한마디만 하시고 문을 닫으셨어요. 저는 그 모습에서 또 한 번 배웠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고 자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며칠 후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우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비자금 200억 원 규모 확인, 정치권 로비에 30억 원 사용 정황.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청렴 의원 부녀의 정의 실현이라는 제목이 붙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인터뷰를 거절하셨습니다. 집에만 계시면서 조용히 책을 읽으셨어요. 아버지, 왜 인터뷰 안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책을 덮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정의는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옳은 일이니까 한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일주일 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우그룹 회장과 민석, 그리고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되었어요. TV에서 호송 장면이 나왔습니다. 수갑찬 시아버지와 민석이 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건 옳은 일이었어요. 윤희 씨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박 의원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뇌물수수 혐의였어요. 30억 원을 받은 대가로 강우그룹에 유리한 발언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청문회가 열렸고 여러 의원들이 조사를 받았어요.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시며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국민을 위해 일해야지, 돈을 위해 일하면 안 되는데.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넌 정말 용감했어, 지연아.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6년 동안 참고 견뎠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시댁 식구들을 봤습니다. 모두 수척해 있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6년 동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불임이 남편 쪽인데도 제 탓을 했고 국회의원 딸이라는 이유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10년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윤희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괴롭힘을 당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했어요. 증인석에서 내려올 때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제 할 말이 없었어요. 법정을 나오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수고했다, 지연아. 네, 아버지.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지. 새로운 인생의 시작 말이야.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어요. 이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6년간의 어둠이 끝나고 이제 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연이라는 이름으로, 제 이름으로 사는 삶이요. 그날 밤 저는 윤희 씨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윤희 씨,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약속을 지켰어요. 더 이상 당신 같은 희생자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사진 속 윤희 씨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평온해 보였어요. 저는 사진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정의는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정의를 실현한 사람은 당당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당당했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 있었어요. 이름을 되찾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6년 동안 저는 며느리였고 국회의원 딸이었고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그냥 김지연이에요. 제 이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재판이 끝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이혼도 정식으로 확정되었어요. 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문을 받던 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서류를 받아들고 법원을 나오는데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어요.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축하한다, 지연아. 이제 내 인생이다. 네, 아버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역 근처의 조용한 건물 2층이었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정의의 동행. 그게 제가 만든 상담소의 이름이었어요. 무슨 일을 하는 곳이냐고 물으시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곳이에요. 특히 가정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도와요. 아버지가 오셔서 사무실을 둘러보셨습니다. 좋은 일이구나.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벽에는 윤희 씨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그분이요.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진을 보시더니 한참을 서 계셨어요. 이분을 위해서라도 잘해야겠구나. 네, 아버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소식은 간단하게 했습니다. 지인 몇 분만 초대했어요. 김 기사님도 오셨습니다. 따님, 정말 잘하셨어요. 김 기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윤희 씨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기사님.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개소 일주일 후 첫 상담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전화로 예약한 여성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여자가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박지수였습니다. 민석의 외도녀였어요. 저예요. 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왜 여기 왔을까요?
언니, 죄송해요. 지수가 울먹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났어야 했는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였어요. 시어머님이 저한테 돈을 주고 민석 씨를 유혹하라고 했어요. 알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자 봤어요.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처음엔 그냥 아르바이트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개월만 하면 큰 돈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저는 대학 등록금이 필요했어요. 저는 들었습니다. 말을 끊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지수가 울었습니다. 한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전 돈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티슈를 건네줬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공항에서 잡혔을 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언니한테 사과하고 싶었어요. 지수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언니, 용서해 주세요. 지수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전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많은 생각이 스쳐갔어요. 이 사람도 피해자였습니다. 돈이 필요한 학생을 이용한 거였어요. 시댁은 사람을 도구로만 봤습니다. 저도, 윤희 씨도, 그리고 지수도요. 일어나요. 제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잘못한 건 당신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에요. 언니. 지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지수를 안아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자연스러워졌어요. 우리는 둘 다 같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했으니까요. 이제 다시 시작하세요. 제가 지수의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대학 마치고 당당하게 사세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언니. 정말 감사해요. 지수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창밖을 봤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한 게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상담소에는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시댁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30대 여성이 왔어요. 저는 제 경험을 들려주며 조언했습니다. 참지 말라고, 당당하게 맞서라고요.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다는 여성도 왔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를 소개해드렸어요. 남편의 폭력으로 고통받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쉼터를 연결해드리고 이혼 절차를 도와드렸어요. 하루하루가 바빴습니다. 하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제 고통이 다른 사람을 돕는데 쓰이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상담소에 들르셨습니다. 많이 바쁘구나. 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네, 하지만 행복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벽에 걸린 윤희 씨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걸린 액자를 보셨어요. 그건 아버지가 써주신 글귀였습니다. 깨끗함은 외롭지만 결국 이긴다. 이 말이 맞더구나.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오신 원칙이 옳았어요. 아버지가 창밖을 보셨습니다. 지연아, 넌 정말 강한 아이야.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전 아버지 닮은 거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웃으셨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며칠 후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강우그룹 비리를 밝힌 건 복수였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청소였죠. 청소요?
기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더럽던 세상 하나 정리한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기자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하시는 일은 뭔가요? 같은 거예요. 저는 상담소를 둘러봤습니다. 더러워진 마음들을 정리하는 일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거죠. 기사가 나간 후 상담 문의가 더 많아졌습니다. 전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상담사를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젊은 분이었어요. 함께 일하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또 손님이 왔습니다. 문을 여니 젊은 여성이었어요.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여성이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남편한테 맞는다고요. 시댁에서는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한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6년 전에 제 모습을 봤습니다. 참고 견디던 그 시절이요. 참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이혼하면 어떻게 살죠? 여성이 물었습니다. 살 수 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6년간의 고통, 이혼, 그리고 지금의 삶까지요. 여성이 저를 봤습니다. 눈에 희망이 비쳤어요. 언니처럼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는 그 여성을 쉼터에 연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혼 상담까지 도와드렸어요. 일주일 후 그 여성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이혼 결심했어요.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상담소 앞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며 그 꽃들을 봤습니다. 겨울을 견디고 피어난 꽃들이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건강검진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이상 없으셨어요. 축하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지연이 덕분에 오래 살 것 같아. 딸이 이렇게 잘하는데 빨리 갈 수 없지.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저는 한강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지연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6년을 견디고 용기 내서 싸우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잖니. 저는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 힘이야. 넌 원래 강한 아이였어. 우리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말없이요. 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후회는 안 하니? 결혼한 거, 6년을 보낸 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 안 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윤희 씨를 알게 됐고 도와야 할 사람들을 만났으니까요. 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모든 경험은 의미가 있는 법이지.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오늘 또 한 사람을 도왔다. 그분의 눈에서 희망을 봤다. 나도 저랬구나. 희망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사람. 이제는 그 희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다. 감사하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6년 전 저는 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 속에서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별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내일이 기대되니까요. 상담소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써주신 액자가 있습니다. 깨끗함은 외롭지만 결국 이긴다. 맞는 말이에요. 깨끗하게 사는 건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기는 건 깨끗함이에요. 저는 이제 알아요. 정의가 뭔지, 용서가 뭔지, 그리고 진짜 강함이 뭔지요. 강함은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고 일어서고 다시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강합니다. 6년의 고통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시고, 김 기사님이 계시고, 제가 도운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보다 윤희 씨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세요. 내일 또 누군가 이 문을 두드릴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요. 저는 문을 열어줄 거예요. 그리고 말할 거예요.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드는 일이죠.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김지연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그냥 김지연으로요. 그리고 그게 제일 행복합니다.